혹시 매달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5만 원, 10만 원을 그저 어쩔 수 없는 밥값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얼마 전 경기도 분당에 사는 63세 박철수 씨는 갑작스러운 허리 디스크 수술로 병원비 400만 원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평소 건강을 자신했지만 한순간에 닥친 목돈에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하는데요. 혹시 박철수 씨가 무심코 썼던 그 돈, 월 10만 원만 아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미 현명한 어르신들은 절대 여기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시면 내 노후를 갉아먹는 돈도둑을 평생 잡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부자들은 돈 쓸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하는 5가지, 도대체 무엇일까? 이른돌의 김만덕 씨는 장수시장 모퉁이 채소 가게의 단골이었다. 가게 주인인 옥자 씨가 아무리 말려도 그의 장바구니는 늘 한가득이었다. 아이고, 형님. 혼자 사시는 양반이 배추를 3통이나 사서 뭘 하시려고 그래요. 지난번 무도 아직 다 못 드셨을 텐데. 옥자 씨의 잔소리는 애정이 섞인 시장의 배경음악 같았다. 김만덕 씨는 그저 허허 웃으며 주름진 손으로 빳빳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건넸다. 사람 사는 게 다 여유가 있어야 하는 법이야. 냉장고가 넉넉해야 마음도 든든한 거 아니겠어. 그의 말에 옥자 씨는 더는 말리지 못하고 덤으로 파 한 단을 더 얹어주었다. 그가 아는 김만덕은 평생을 공장에서 쇠 깎는 일을 하다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낸 고집세고 속정 깊은 영감님이었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들어선 집에는 냉기가 감돌았다. 아내가 떠난 후 집은 온기를 잃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습관처럼 아내의 영정사진을 향해 중얼거렸다. 여보, 나왔어. 오늘 배추가 실한 게 당신이 좋아하던 통영산이더라고. 대답 없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곱게 웃고 있었다. 그는 한숨과 함께 무거운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았다. 냉장고를 열자 옥자 씨의 말대로 시들기 시작한 무와 끝이 무른 애호박이 눈에 들어왔다. 이걸로 뭘 해먹나. 막막함이 밀려왔다. 혼자 먹는 밥은 늘 차리기 귀찮고 맛도 없었다. 결국 그는 배추를 신문지에 싸 냉장고 한편에 밀어놓고는 며칠 전 먹다 남은 식은 밥에 물을 말아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웠다. 어차피 이 많은 배추도 반은 물러서 버리게 될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저녁은 드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늘 피곤에 절어 있었다. 그럼 먹었지. 아주 진수성찬으로 차려 먹었다. 너야말로 바쁜데 끼니 거르지 말고. 거짓말이었다. 늘 그랬듯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첫 번째 거짓말.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지금 타는 차가 영 시원찮아서요. 자꾸 말썽이라 이번에 새 차를 하나 뽑을까 하는데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민준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김만덕 씨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럴 줄 알았지. 내 아들이 어디 가서 낡은 차 때문에 기죽는 꼴은 못 보지. 그래, 잘 생각했다. 이참에 번듯한 놈으로 하나 뽑아. 아비가 조금 보태줄 테니 걱정 말고.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통장 잔고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가 그 불안을 억눌렀다. 아들이 차를 바꾸면 손주 녀석 태우고 다니기에도 훨씬 안전할 터였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여쭤본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준이 손사래를 쳤지만 김만덕 씨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다. 전화를 끊고 그는 양복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통장을 꺼내 들었다. 아내와 함께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영감, 이 돈 함부로 쓰지 말고 꼭 당신 몸 아플 때 써요. 라고 신신당부했던 마지막 유산. 하지만 아들의 번듯한 새 차와 자신의 낡은 몸뚱이를 저울질했을 때 저울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아버지의 체면, 그것은 때로 자신의 건강보다 무거웠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설쳤다. 어쩐지 등과 허리가 뻐근하게 아파왔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애썼다. 며칠 뒤, 김만덕 씨는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에 나섰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좋은 옷에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 나온 친구들 틈에서 그는 괜히 위축되는 자신을 발견했다. 만덕이 자네는 여전하네. 그렇게 아끼면 그 돈 다 싸들고 갈 건가?
친구의 농담 섞인 말에 그는 발끈하며 손을 내저었다. 무슨 소리? 오늘은 내가 한턱 쏘지. 제일 비싼 걸로들 시키게. 그는 마치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무리해서 값비싼 한정식 값을 치렀다. 지갑은 얇아졌지만 으스해진 어깨는 잠시나마 그를 뿌듯하게 만들었다. 그래, 아직 죽지 않았어. 내 아들 차도 바꿔줄 수 있고 친구들 밥 한 끼 사줄 능력도 된다고. 그 허영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정류장에 앉아 무심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다. 손주 녀석이 깔아준 동영상 앱이며 음악 앱이며 뭐가 뭔지도 모를 것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매달 얼마가 빠져나가는지조차 몰랐다. 그저 아들과 손주가 이거 좋대요 하면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이것도 다 돈일 텐데. 문득 스친 생각이었지만 어지러운 아이콘들을 보고 있자니 머리가 아파와 이내 화면을 꺼버렸다. 그 순간 허리를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덮쳤다. 비명과 함께 그는 정류장 의자에서 그대로 고꾸라졌다. 세상이 빙글 돌았다. 뿌연 시야 속으로 놀란 사람들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아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영감, 그 돈 당신 몸 아플 때 쓰라고 했잖아요. 정신을 잃기 직전. 그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것은 아들의 얼굴도 아내의 얼굴도 아닌 텅 비어갈 자신의 통장 잔고였다. 병원에 실려온 김만덕 씨의 병명은 급성 허리 디스크 파열이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하반신에 마비가 올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정신을 차린 그의 곁을 아들 민준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지키고 있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김만덕 씨는 아들을 안심시키려 애써 입꼬리를 올렸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려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수술 동의서와 함께 예상 병원비가 적힌 안내문을 내밀었다. 400만 원. 종이 위에 박힌 숫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의 새 차값을 보태주려던 돈,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차리느라 썼던 돈, 무심코 사들였던 대용량 식재료, 정체도 모르고 매달 빠져나가던 구독료. 그 모든 것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다. 민주는 아버지를 수술실로 들여보내고 망연자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옷가지를 챙기러 잠시 집에 들렀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텅 비다시피 한 냉장고 안에는 물러터진 배추와 시든 채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식탁 위에는 그가 알지도 못하는 유료 채널의 고지서가 놓여 있었고 안방 서랍장에서는 아버지가 최근 값비싼 양복을 할부로 구매한 영수증이 나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아버지의 낡은 통장을 발견하고야 말았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쓰지 않겠다던 그 통장이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들 승용차 구입 경력금, 손주 대학 입학 축하금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출금 내역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남은 잔액은 고작해야 수술비의 절반도 되지 않는 액수였다. 아버지는 그 돈을 모아 자신의 차를 사주려 했던 것이다. 자신은 그런 아버지의 속도 모르고 철없이 새 차 타령이나 하고 있었다. 민주는 통장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아버지의 고집과 허세는 실은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초라해진 자신을 감추기 위한 슬픈 몸부림이었다. 매달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몇만 원, 친구들 앞에서 떳떳하고 싶어 썼던 몇십만 원. 그 돈들이 모여 아버지의 수술비를, 아버지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수술을 마치고 마취해서 깨어난 김만덕 씨의 눈에 퉁퉁 부은 아들의 얼굴이 들어왔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낡은 통장을 아버지의 눈앞에 내밀었다. 김만덕 씨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다 자부했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아들의 원망 섞인 눈초리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다 잘못했어요. 예상을 뒤엎은 것은 아들의 목소리였다. 민주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다. 제가 좀 더 자주 찾아뵙고 아버지 힘드신 거 헤아렸어야 했는데 아버지 혼자 이런 짐을 지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제야 김만덕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주름진 얼굴 위로 뜨거운 회한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목이 맨 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아, 아비 노릇 한번 제대로 해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었다. 내 앞에 쪼그라든 모습 보이기 싫어서 남들처럼 번듯한 애비가 되고 싶어서 그랬다. 근데 그 아비 노릇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비싼 건 줄은 미처 몰랐다. 그것은 변명이 아닌 한평생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늙은 아버지의 뒤늦은 고백이었다. 그 어떤 명품 시계나 비싼 양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부자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진짜 부자는 돈을 지키는 사람이지 보여주기 위해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서야 알게 된 것이다. 퇴원 후 부자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민주는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와 냉장고를 채웠다. 예전처럼 무작정 많이 사다 놓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치 먹을 만큼만 소분된 식재료와 정갈한 반찬들이었다. 둘은 마주 앉아 나 부끄러워 꺼내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버지의 스마트폰에 깔린 불필요한 앱들을 함께 정리했다. 민주는 세차 계획을 접고 아버지의 병원비에 보탰던 돈을 다시 모아 믿을 만한 중고차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김만덕 씨는 아들이 끓여준 구수한 된장찌개로 저녁을 먹고 있었다. 화려한 한정식보다 값비싼 외식보다 훨씬 깊은 맛이 났다. 창문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던 그가 무심한 척 아들에게 물었다. 오늘 날이 참 좋다. 그렇지 않냐? 민주는 밥을 먹다 말고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얼굴에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네. 아버지, 날이 참 좋네요. 그날의 저녁 식탁에서 김만덕 씨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얻었다. 그것은 줄어들지 않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아들과의 따뜻한 시간이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노후를 갉아먹는 진짜 돈 도둑은 밖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체면과 외로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도둑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진심을 나누는 것뿐이라는 것을 말이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4세 박영수 씨에게 아침은 늘 정해진 규칙대로 시작되었다. 동이 트기 전 일어나 정갈하게 세수를 마치고 관악산 둘레길을 1시간 남짓 걷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일과였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교감으로 정년퇴직한 그는 흐트러짐 없는 생활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 3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빈자리는 여전히 컸지만 그는 슬픔에 잠겨있기보다 아내가 살아생전 늘 강조하던 스스로를 돌보는 삶을 실천하려 애썼다. 그의 집은 혼자 사는 노인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갈했다. 베란다 텃밭에는 상추와 깨잎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고 냉장고에는 이틀 치 먹을 만큼의 식재료가 종류별로 소분되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매달 초가 되면 어김없이 지난달의 지출을 가계부 앱에 정리했다. 월 2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은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의 계획적인 씀씀이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액수였다. 그는 돈을 관리하는 것이지 돈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평생에 걸쳐 터득한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딸 지혜가 손주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다. 아버지, 점심은 드셨어요? 살갑게 묻는 딸의 얼굴에 어딘지 모를 그늘이 서려 있는 것을 노련한 아버지의 눈은 놓치지 않았다. 과일을 깎아내오자 지혜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좁아서요. 민수가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으로 이사를 갈까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집값이 만만치가 않아서 저희 힘만으로는 대출을 받아도 턱없이 부족하네요. 딸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마음을 어찌 모를까. 자식의 미래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김만덕 씨였다면 당장 통장을 내어주며 아비가 힘이 되어주겠다고 큰 소리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박영수 씨는 달랐다. 그는 잠시 찻잔을 내려놓고 딸의 눈을 올곧게 마주보았다. 그의 시선은 꾸짖는 것이 아니라 깊은 연민과 이해를 담고 있었다. 지혜야, 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아비가 너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목돈을 보태주는 것은 쉽지.
하지만 그 돈은 내 노후를 지킬 마지막 보루란다. 내가 내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너희에게 짐이 되는 순간 그 돈의 몇 배가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어. 그건 내가 진정으로 너희를 위하는 길이 아니야. 그는 서랍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그가 수십 년간 정리해온 재정 서류와 지혜 부부의 현재 소득과 지출을 분석한 종이가 들어 있었다. 대신 내가 다른 방법으로 너희를 돕고 싶구나. 민수를 내가 주 3일은 봐주마. 내가 그 시간에 다시 일을 시작해서 수입을 늘리는 건 어떻겠니? 그리고 이사 갈 지역의 정보를 내가 발품 팔아 알아봐 주마. 무리해서 빚을 내는 것보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비가 지혜를 보태주마. 돈 대신 시간과 지혜를 내어주겠다는 아버지의 말에 지혜는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내 깨달았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자식의 인생에 무책임하게 돈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날 부녀는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미래 계획을 세웠다. 돈 이야기가 아닌 진짜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은 한 뼘 더 가까워졌다. 며칠 뒤 박영수 씨는 오랜 교직 동료들과의 점심 모임에 나갔다. 한 친구가 새로 뽑은 번쩍이는 외제차를 자랑하며 으스댔다. 박 교감은 아직도 그 10년 넘은 차 끌고 다니나? 이 사람아, 연금도 꼬박꼬박 나오는데 좋은 차 한 대 뽑지 그러나. 친구의 부추김에도 그는 그저 온화하게 웃을 뿐이었다. 나는 이 차가 아직 쌩쌩하고 좋네. 내 팔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그 돈 아껴서 1년에 한 번씩 무릎 관절 주사 맞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해. 그의 말에 좌중은 잠시 숙연해졌다. 그는 값비싼 한정식집 대신 모두의 학창시절 추억이 깃든 허름하지만 맛깔난 백반집으로 약속 장소를 정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그들은 돈 자랑이나 자식 자랑 대신 지나온 세월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영수 씨의 주름진 얼굴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과 평온함이 가득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노년의 품격은 번쩍이는 차나 비싼 시계가 아니라 건강한 몸과 흔들리지 않는 삶의 철학에서 나온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얼마 전부터 무릎이 시큰거린다는 것을 느끼고 곧장 병원을 찾았던 그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는 한편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를 인터넷 최저가로 주문한 참이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을 그는 삶의 지표로 삼았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살피고 작은 돈을 들여 큰 병을 막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재테크라고 믿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열어 오늘 지출한 교통비와 식비, 영양제 값을 가계부 앱에 꼼꼼히 기록했다. 화면 한 구석에 불필요한 유료 앱 구독을 해지하여 월 12,000원을 절약했습니다라는 알림이 떠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티끌이 새어나가지 않게 막는 것이 곧 태산을 지키는 길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그는 딸 지혜가 정성껏 만들어다 준 밑반찬으로 소박하지만 영양 가득한 저녁상을 차렸다. 창밖으로 물드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에 잠겼다. 만약 그때 딸에게 덜컥 목돈을 내주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쯤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치고 작은 통증에도 덜컥 겁부터 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노후를 지켰고 그로 인해 딸의 가정도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소화기 너머로 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저 파트타임 일자리 구했어요. 아버지가 민수 봐주시니까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희망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전화를 끄는 박영수 씨는 조용히 끓여놓은 결명자차를 한 잔 따랐다. 구수한 차향이 집 안가득 퍼졌다. 그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충만함이 무엇인지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불어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족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단단한 행복이었다. 그는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없음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는 욕심과 미래를 외면하는 안일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자기 자신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건강한 이기심과 사랑하는 이들과의 진솔한 소통이라는 것을 그의 평온한 저녁이 말해주고 있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김만덕 어르신의 이야기는 그저 한 개인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노인 빈곤율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현실. 바로 그 현실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어르신 10분 중에 4분 가까이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많은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바로 자녀를 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 본인들 노후 준비는커녕 자식들 교육시키고 또 위로는 부모님 부양하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다 큰 자식들이 결혼한다, 집 사야 한다, 사업 자금을 대달라 하면서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까지 가져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만덕 어르신이 아들 새 차 사주려고 아내분의 유산에까지 손을 대려고 했던 마음. 이게 바로 내리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비극인 거죠.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섣불리 돈을 지원하는 순간 내 노후의 주도권은 완전히 자식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노후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체면입니다. 김만덕 어르신이 친구들 앞에서 괜히 비싼 밥값을 턱턱 내는 모습, 혹시 남의 일 같지 않은 분들 계신가요? 평생 사회에서 인정받고 살다가 은퇴하고 나니 내 존재감이 작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돈으로라도 내 위치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떤 교수님은 이런 체면, 소비가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 두 번은 괜찮겠지 싶지만 결국에는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무서운 독이 되는 거죠. 또 김만덕 어르신이 스마트폰에서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걸 모르고 계셨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새는 돈도 문제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스마트폰 다들 쓰시지만 이걸 제대로 관리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자동 결제에 덫에 한 번 걸리면 내 통장에 구멍이 뚫린 줄도 모르고 계속 돈이 새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바로 건강입니다. 허리 좀 아픈 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결국 큰 수술을 받게 된 김만덕 어르신처럼요.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 한 분이 1년에 쓰는 병원비가 평균 54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체 생활비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병원비로 쓰는 셈인데 만약 큰 병이라도 얻게 되면 그동안의 노후 계획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는 대목이죠. 반면에 박영수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의 삶의 방식에 바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재산을 불리는 것보다 매달 들어오는 돈, 즉 현금 흐름을 철저히 관리하는 겁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매달 나오는 연금 280만 원 안에서만 생활하고 가계부 앱으로 10원 한 장까지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전문가들이 연금 생활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제1수칙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거죠. 노후에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당장 쓸 돈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둘째는 자녀에게 돈이 아니라 시간과 지혜를 물려주는 겁니다. 딸이 이사 자금을 부탁했을 때 단호하게 선을 긋는 대신 손주를 돌봐주면서 딸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돕고 직접 발품 팔아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모습 보셨죠? 이게 바로 요즘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무턱대고 돈으로만 도와주는 건 오히려 자식의 자립심을 망치고 내 노후까지 위협하는 독이 든 성배와 같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대신 이렇게 시간과 지혜로 돕는 것이야말로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이로운 최고의 방법인 거죠. 마지막으로 건강관리를 최고의 재테크로 삼는 겁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무릎이 조금만 아파도 바로 병원에 가고 영양제도 인터넷으로 가장 싼 곳을 찾아내 꼬박꼬박 챙겨 드십니다. 이렇게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작은 투자가 나중에 들어갈 수백, 수천만 원의 수술비와 간병비를 막아준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김만덕 어르신과 박영수 어르신 두 분의 삶은 우리에게 노후의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장은 자식에 대한 끝없는 책임감,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체면, 그리고 내 건강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들에게 매일같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바로 이 점을 시청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의 진짜 부자는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을 마지막까지 온전히 책임지기 위해 돈을 아끼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짐이 되지 않는 건강한 부모,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김만덕 어르신이나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단순히 두 분의 선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문제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또 각 지역의 시청이나 군청, 동네 주민센터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김만덕 어르신이 아들 차를 덜컥 사주거나 친구들 앞에서 괜히 무리해서 돈을 썼던 문제, 이른바 자녀 리스크나 체면 소비라고 하죠.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면요, 결국 불안정한 노후 소득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또 사회에서 내 역할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위축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처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면 사실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이건 만 65세가 넘으신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되시는 분들께 나라에서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드리는 건데요. 2025년 기준으로 한 달에 최대 34만 4천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최소한의 생활과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안전망인 셈이죠. 그리고 또 노인 일자리 사업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요,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활동하시면서 삶의 활력도 되찾고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동네 환경을 돌보는 공익활동형이나 다른 분들을 돕는 사회 서비스형 같은 일자리에 참여하시면요, 정기적인 소득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정감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정감이 생기면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 억지로 돈을 쓰는 일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후에는 내가 가진 재산의 전체 크기보다도 매달 꾸준하게 현금이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연금 같은 소득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이죠. 기초연금이나 노인 일자리에서 받는 소득이 바로 박영수 어르신처럼 한 달 예산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계획적으로 생활하는 건강한 소비 습관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노년학 전문가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자녀에게 덜컥 큰 돈을 지원해주는 순간 내 노후의 재정적인 주도권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다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 건강한 이기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박영수 어르신처럼 자식에게 돈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얻은 시간과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자식의 건강한 자립과 부모의 안정적인 노후를 모두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다음으로 김만덕 어르신처럼 나도 모르게 돈이 쑥쑥 빠져나가는 디지털 금융 문맥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뭘 좀 눌렀을 뿐인데 유료 서비스가 결제되는 자동 결제의 덫, 이거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각 은행들이 힘을 합쳐서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아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배움터라는 곳입니다. 전국의 주민센터나 복지관처럼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스마트폰 기초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뱅킹이나 가게에 있는 키오스크 사용법까지 전부 무료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찾아가는 버스를 운영해서 정보 소외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까지 직접 찾아가서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또 금융감독원이나 각 은행에서도 우리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법이나 내가 잊고 있던 내 숨은 금융자산 찾는 법, 그리고 스마트 뱅킹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처럼 실생활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금융 지식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IT 교육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우리 어르신들께는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한 번에 알려드리는 것보다 옆에서 차근차근 반복적으로 그리고 1대1로 맞춤형으로 알려드리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배움터 같은 현장 교육에
꼭 한번 참여해보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손 들고 물어보고 또 내 손으로 직접 스마트폰을 조작해보는 경험이 디지털 금융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키워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폭탄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김만덕 어르신이 허리 통증을 그냥 참고 지내시다가 결국 큰 수술을 받게 된 것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경우가 노년에는 정말 많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처럼 건강할 때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는 예방적 건강관리가 사실은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인식을 널리 알리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선 국가건강검진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무료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기본적인 내 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특히 만 66세 이상이 되면 인지기능장애나 골다공증처럼 노인성 질환에 대한 검사가 추가되기 때문에 큰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이 동네에 있는 단골의원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으시면 병원비 본인 부담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거기다 건강생활을 잘 실천하시면 1년에 최대 8만 원어치의 포인트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으로 돌려줘서 꾸준히 관리하시도록 응원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를 활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댁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도 하고요. 운동교실이나 영양, 교실 같은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동네 의원의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노년기 의료비는 한번 터지면 가게에 정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거르지 않고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미래에 들어갈 어마어마한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다고요. 박영수 어르신이 무릎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을 때 바로 병원을 찾으셨던 것처럼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제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김만덕 어르신이 겪었던 위기들은 사실 정부와 우리 사회에 마련된 다양한 안전망을 잘 활용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저희 채널은 바로 이런 유용한 정책들을 우리 시니어 시청자분들께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또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채널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는 부자가 아니라 박영수 어르신처럼 자기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진짜 백이 지키는 부자로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깊게 팬주름은 지나온 세월의 훈장이요. 거칠어진 손은 한평생 지켜낸 삶의 증표입니다. 그 고귀한 시간 위에 우리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두 분 어르신의 노후 이야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분은 자식 걱정과 남들 시선에 휘둘리며 불안한 마음에 쫓기듯 돈을 써내려가다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했던 김만덕 어르신.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매달 들어오는 작은 연금을 든든한 울타리 삼아 계획하고 아끼며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지켜낸 박영수 어르신입니다. 두 분의 모습은 마치 세찬 비바람에 뿌리째 흔들리는 나무와 굳은 날씨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깊은 뿌리의 나무처럼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른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시청자님들, 평생을 자식 잘 되라고 집안 한번 일으켜보겠다고 내 몸 부서져라 일만 하고 살아오셨습니다. 정작 당신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옷 한 벌, 따뜻한 밥 한 끼 편히 드시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요.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셨는데 어느덧 황혼의 문턱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 텅 빈 주머니와 여기저기 쑤시는 몸, 그리고 이제 나는 뭘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만 남아있는 것 같아 마음이 시리지는 않으셨는지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아도 남들처럼 번쩍이는 차를 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애쓰셨고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기초연금이나 노인일자리, 디지털 배움터와 같은 나라의 제도들은 단순히 돈 몇 푼을 지원해주는 시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이 나라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중이자 권리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까지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 손으로 내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마련한 든든한 지팡이인 셈입니다. 김만덕 어르신처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느라 정작 내 마음의 곳간이 텅 비어가는 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박영수 어르신처럼 비록 큰 돈은 아닐지라도 매달 정해진 예산 안에서 스스로를 돌보고 아픈 곳은 없는지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식에게는 돈이 아닌 따뜻한 지혜와 사랑을 물려주는 삶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노후를, 내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풍요롭게 지켜내는 진짜 부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에 마지막 장을 써 내려갈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장이 후회와 불안으로 얼룩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작은 감사와 잔잔한 행복,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단단한 자부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그 어떤 젊은 날보다 가장 눈부시고 따뜻한 황금빛으로 채색되기를 바라며 저희는 언제나 당신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밤에 잠 못 들고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갑자기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는 어떡하나. 월급은 그대로인데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물가에 한숨만 깊어지진 않으신지요? 그런데 혹시 그 소중한 노후 자금을 매달 조용히 종먹고 있는 주범이 주차장에 세워진 그 번쩍이는 새 차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남들 다 타는 차, 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마음이 10년 뒤 당신의 통장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실제로 저희에게 상담 오셨던 분당의 50대 박 부장님처럼 이미 수많은 분들이 자동차 가난의 늪에 빠져 뒤늦게 후회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 매달 수십만 원씩 10년간 수천만 원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을 막을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20년 전의 선택 하나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쳐가는 바람처럼 사소했던 그 결정이 오늘의 내 저녁 밥상과 잠 못 드는 밤의 이유가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한때 분당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던 박 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희끗한 머리카락 아래로 깊은 주름을 감춘 채 낡은 아파트 상가 바둑기원에서 조용히 바둑돌을 놓는 박 영감이 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30년 지기 친구 이영감이 앉아 있습니다. 탁, 탁 바둑돌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는 오후.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이 영감이었습니다. 자네, 오늘 표정이 영 좋지 않네. 무슨 일 있나? 박 영감은 애써 웃어 보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일은 무슨, 늙으면 다 그렇지. 어제 무리 좀 했더니 어깨가 쑤셔서 그런가. 그의 시선은 바둑판을 향해 있었지만 초점은 흐릿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아내와 나눴던 대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보, 다음 달 관리비가 또 올랐대요. 도시가스 요금도 그렇고 당신 연금 나오는 날만 못 빠지게 기다리는데 그것도 나오자마자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가니 남는 게 없네요. 아내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영감은 그런 친구의 속도 모르고 눈을 쳤습니다. 자네가 20년 전에 그 삐까뻔쩍한 독일차만 안 뽑았어도 지금쯤 어깨에 파스 대신 금딱지 붙이고 다녔을 텐데 내가 그랜저 중고로 사라고 그렇게 뜯어말렸건만. 박 영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또 그 소리, 그 차 덕에 내가 얼마나 편하게 다녔는데 자식들 데리고 주말마다 전국 팔도 안 가본 데가 없어. 그게 다 추억이지. 추억 좋지. 근데 그 추억 유지비가 월급 반은 잡아먹지 않았나? 기름값에, 보험료에, 고장이라도 나면 수리비는 또 얼마나 깨졌어. 나는 자네 할부금 낼 돈 아껴서 애들 학원 하나 더 보내고 남는 돈으론 주식이라도 한 주 더 샀네. 그게 지금은 손주 녀석 대학 등록금이 됐지. 박 영감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바둑돌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같은 회사 부장과 과장이었던 시절
박 부장은 모두의 부러움을 사며 최신형 독일 세단을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남들 다 타는데 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생각은 달콤한 독약과도 같았습니다. 매달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월급, 그중 100만 원이 넘는 돈이 고스란히 자동차 할부금과 유지비로 사라졌습니다. 처음 몇 년은 좋았습니다. 번쩍이는 차는 그의 자존심이었고 가족의 행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고 돈 들어갈 곳은 점점 늘어나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동차세, 보험료, 타이어 교체 비용, 엔진오일 돈 먹는 하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면 당시 이 과장은 3년 된 국산 중고차를 현금으로 샀습니다. 아내는 투덜거렸지만 그는 뚝심 있게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겉모습에 쓸 돈으로 10년 뒤를 준비합시다. 이 차액만 꾸준히 모아도 우리 노후가 달라져. 그리고 그는 아낀 돈을 쪼개고 쪼개 펀드에 넣고 우량주를 사모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박 영감의 손에 남은 것은 낡은 차, 키와 아파트 중도금 대출 서류뿐이었지만 이 영감은 얼마 전 아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 영감은 그저 바둑판 위 제 돌이 죽어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 영감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와 나물 반찬 두어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까 우리 지연이한테 전화 왔었어요. 지연이가 뭐래요?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주말에 인사드리러 오겠대요. 순간 박 영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의 결혼. 아버지라면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며 두 팔 벌려 축하해줘야 할 그 소식이 거대한 바위가 되어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결혼 그럼 집은, 혼수는 내가 뭘 해줄 수 있지. 통장 잔고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사위 될 사람에게 번듯한 양복 한 벌 사줄 돈조차 망설여지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대요. 우리끼리 조촐하게 밥이나 한 끼 먹고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내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비수처럼 박 영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딸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아버지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 영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20년 전 자동차 전시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월 할부금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십니다. 부장님, 요즘 다 이렇게 타세요. 영업사원의 달콤한 속삭임과 가죽 시트의 냄새,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아득했습니다. 그 신기루를 좇는 대가로 그는 딸의 미래에 처줄든든한 울타리를 허물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주말이 오고 딸과 예비 사위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훤칠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 마음에 들수록 박 영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순간 딸 지연이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이거 저희가 모은 돈이에요. 이걸로 작은 전셋집 구했어요. 결혼식도 크게 안 할 거예요. 그냥 저희 힘으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상자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결혼 자금이라 쓰인 낡은 통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 영감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애써 참아왔던 감정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거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지연아.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멋진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집 한 채는 못 해줘도 결혼식만큼은 마음 편히 치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예비 사위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딸은 말없이 다가와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빠, 왜 울어? 괜찮아. 나 정말 괜찮아. 딸의 따뜻한 위로에 박 영감은 끝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울음 속에는 지난 20년간의 후회와 자책, 그리고 딸에 대한 미안함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그깟 쇠붙이 덩어리에 들인 돈의 절반만이라도, 아니 10분의 1만이라도 차곡차곡 모았더라면, 남들의 시선보다 내 가족의 미래를 먼저 생각했더라면, 오늘의 내가 이렇게 초라하지는 않았을 텐데,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아내가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봉투는 예비 사위에게 건네졌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우리가 가진 전부일세. 우리 딸 부디 잘 부탁하네. 다음 날 박영감은 이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어제의 일을 모두 털어놓은 박영감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자존심의 그늘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평온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이 영감은 말없이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영감, 그깟 차 한 대가 자네 인생을 망친 게 아니야. 괜찮겠지 하는 그 마음이 자네 발목을 잡은 거지. 그래도 아직 안 늦었어. 이제라도 그 마음만 고쳐먹으면 돼. 이 영감은 잠시 망설이다가 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박영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자네 딸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내가 자네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 조카한테 주는 용돈이야. 자네 딸이 내 조카나 마찬가지 아닌가. 박영감은 차마 받을 수 없다며 손을 내저었지만 이 영감은 단호했습니다. 밖에 자네 자존심 세워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30년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해줘야 나도 마음이 편해. 대신 약속 하나만 하게. 다시는 남들 눈 때문에 자네 가족을 힘들게 하지는 말게. 그게 최선인가?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살게. 그게 최선인가? 그 한마디가 박영감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의 손을 꾹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박영감은 오랜 시간 먼지만 쌓여있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젊은 날과 자존심, 그리고 후회가 모두 담겨있는 낡은 자동차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차를 팔기로, 그리고 그 돈으로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며 살기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아내와 마주보며 웃을 수 있는 진짜 행복을 찾기로 말입니다. 며칠 뒤 박영감과 아내는 버스를 타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유난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번쩍이는 자동차 핸들이 아닌 아내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완벽한 풀옵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한적한 주택가, 아담한 텃밭에서 방울토마토를 따고 있는 최인수 씨의 얼굴엔 여유로운 미소가 가득합니다. 3년 전 평생을 바쳤던 고등학교 교직에서 명예롭게 퇴임한 그는 이제 아내와 함께 소소한 전원 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동네 산책을 하고 오후엔 텃밭을 가꾸거나 서예를 배우러 문화센터에 갑니다. 그의 매달 통장에는 어김없이 2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이 들어옵니다. 부부가 검소하게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돈입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손주 녀석의 재롱을 보며 그는 25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날의 선택을 떠올리곤 합니다. 25년 전 40대 초반의 최 교사는 동료 교사인 김 교사와 함께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부동산 광풍이 불었고 너도 나도 서울, 특히 강남 3구의 집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김 교사는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막 분양을 시작한 잠실의 최신식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는 최 교사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최 선생, 인생 뭐 있나? 한강 보이는 아파트에서 폼 나게 한번 살아봐야지. 지금 아니면 평생 기회 없어. 은행 돈도 능력이야. 아내 역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매일 밤 최 교사를 졸랐습니다. 여보, 우리도 잠실로 가요. 애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우리 노후를 위해서라도 그게 맞는 선택이래요. 지금 사는 이 낡은 빌라랑은 비교도 안 되잖아요. 모델하우스의 화려한 조명과 프리미엄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은 최 교사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계약서에 사인하고 싶다는 욕망이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밤새 잠 못 이루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매달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은 당시 월급의 70%에 육박했습니다. 아들의 교육비, 양가 부모님 용돈,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저축은커녕 식구 중 누구 하나 아프기라도 하면 그대로 파산이었습니다.
그는 아파트의 번쩍이는 미래가 아니라 대출금이라는 거대한 족쇄에 채워질 가족의 고단한 현재를 보았습니다. 며칠 고민하던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아파트가 우리 행복의 전부는 아닐세. 저기 들어가는 이자만 아껴서 우리 아들 대학원까지 공부시키고 1년에 한 번은 꼭 해외여행 갑시다. 그리고 남는 돈은 20년 뒤에 우리 부부를 위해 차곡차곡 쌓아둡시다. 그는 결국 잠실행을 포기하고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과천의 오래된 아파트를 최소한의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김 교사가 매달 은행에 갚아나갈 돈의 절반을 떼어 우량주 펀드에 묵묵히 묻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가 그의 선택을 어리석다 비웃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남들이 모두 달려가는 길 위에서 이게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던 그 순간의 용기가 바로 오늘의 평온한 일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25년이 되었습니다. 최인수 씨의 아들이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버지가 되어 처음 맞는 자식의 경사에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며칠 뒤 상견례 자리,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예비 사돈을 맞았습니다. 정성껏 고른 한정식 집에서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갔고 그는 준비해온 작은 나무 상자를 아들 내외 앞에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아들아, 아가, 아비가 너희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진 못한다. 하지만 이건 너희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내 마음이다. 상자 안에는 아들 결혼 자금이라고 정성스럽게 적힌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25년 전 과천으로 이사 오던 날부터 매달 꾸준히 부어온 펀드가 어느새 1억 5천만 원이라는 작지 않은 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물론 예비 며느리의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어렸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그때 당신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최인수 씨는 그저 묵묵히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미안함의 눈물을 흘리던 박영감과는 달리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아버지였습니다. 며칠 뒤 최인수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25년 지기 친구 김 교사였습니다. 안부 인사도 잠시,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수야, 나 요즘 죽겠다. 작년에 은퇴하고 나니 연금 나오는 걸로는 매달 불어나는 아파트 관리비랑 재산세 감당하기도 벅차네. 집값은 올랐다는데 그림의 떡이지. 팔고 이사 가자니 자식들이며 마누라가 난리고 이걸 깔고 앉아 있자니 생활이 안 돼. 아들놈 장가갈 때 손도 못 벌릴까 봐 밤에 잠이 안 온다. 잠실에 폼나는 삶을 택했던 친구는 이제 하우스 푸어가 되어 자신의 선택을 뒤늦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최인수 씨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그 주 주말, 최인수 씨와 아내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결혼 선물에 대한 보답이라며 끊어준 베트남 다낭행 비행기 티켓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보며 최인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외제 차키도 강남 아파트 등기권리 증거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따뜻한 손과 걱정 없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노후,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닌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짜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화려한 옵션보다 값진 그의 인생 최고의 풀 패키지였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박영감님의 눈물은 그냥 한 개인의 슬픔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무려 38.2%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나라들 다 모아놓은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등이에요. 10분 중에 4분은 1년에 1,879만 원도 채 못 버는 돈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죠. 전문가들은 이 노후 빈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바로 보여주기식 소비, 그러니까 과시적인 소비 습관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금융자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습니다. 박영감님이 20년 동안 냈던 그 번쩍이는 독일 차 할부금, 기름값, 보험료,
세금 같은 유지비는 그냥 돈만 쓴 게 아닙니다. 그 돈으로 만들 수 있었던 미래, 즉 기회비용을 통째로 날려버린 셈이죠. 만약에 친구분 말대로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아껴서 20년 동안 연 5%짜리 상품에만 꾸준히 넣었어도 원금만 2억 4천만 원, 이자까지 합치면 4억 원이 넘는 목돈이 생겼을 겁니다. 그 돈이면 따님 결혼은 물론이고 두 분 노후 걱정은 한시름 덜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차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집 때문에 속 썩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최 교사님 친구인 김 교사님 같은 분들이 바로 하우스푸어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것도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중년 이상 가구의 재산을 싹 다 들여다보면 그 중에 무려 80%가 부동산, 그러니까 집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집값은 올랐다고 하는데 정작 내 손에 줄 수 있는 현금이 없으니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한탄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김 교사님이 집값은 그림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이 딱 맞습니다. 퇴직하고 연금 받아서 생활하는데 해마다 꼬박꼬박 오르는 재산세 내고 아파트 관리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없으니 힘드신 겁니다. 분명히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해서 생활은 쪼들리고 자식 결혼하는데 손 벌릴까봐 눈치만 보는 상황. 이게 바로 강남에 집 한 채 가진 수많은 김 교사님들의 현실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부동산 자산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바꾸거나 일부라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집에 살아도 노후 생활의 질은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최 교사님의 현명한 선택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 교사님은 무언가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최선인가? 남들 부러워하는 시선 대신에 우리 가족의 20년 뒤 미래를 선택한 거죠. 집이라는 든든한 부동산 자산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매달 꾸준하게 펀드 같은 금융 자산을 함께 키워나갔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선뜻 1억 5천만 원을 내어줄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돈을 아껴서가 아닙니다. 바로 자산 배분의 힘을 알고 실천했기 때문이죠. 부동산에 모든 걸 쏟아붓지 않고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둔 것이 그분의 평온한 노후를 만든 진짜 비결인 셈입니다. 통계적으로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균형 있게 가진 노년 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한쪽에만 치우친 가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는 내가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했는가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최선인가? 라는 친구의 질문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고 남의 시선이 아니라 진짜 나의 행복을 위한 똑똑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이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돕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영감님이나 김 교사님의 이야기가 단순히 두 분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니어님들 중에서도 맞아, 내 얘기네 하시며 무릎을 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좀 허리 펴고 살만하다 싶었는데 덩그러니 남은 집 한 채가 내 노후를 전부 책임져 주지는 못하는 현실. 또 막상 수중에 현금이 좀 생겨도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그저 통장에 넣어두고만 계시는 현실. 이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노년층이 겪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찾아보면 길이 다 있습니다.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사회에서 이런 우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이미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해 두고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김 교사님처럼 평생 모은 자산이 전부 집에만 묶여 있어서 그림의 떡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하우스푸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건강보험료나 재산세는 부담스러운데 당장 손에 쥔 현금은 부족해서 생활이 팍팍하게 느껴지시는 분들께는 주택연금이라는 아주 좋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영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이걸 담보로 해서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아주 안전한 금융상품인 셈이죠. 자격 조건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부부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시고
두 분이 가진 주택 가격을 모두 합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원만 넘지 않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내가 평생 살아온 정든 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 갈 걱정 없이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이렇게 평생 연금을 받다가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 가서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지급했던 연금과 이자를 한 번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연금을 갚고도 돈이 남으면 그건 당연히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고요. 혹시라도 집값이 떨어져서 연금 받은 것보다 돈이 모자라더라도 자녀들에게 추가로 돈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니까 자식들한테 빚을 물려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 김 교사님처럼 집값은 그림의 떡이라며 생활고를 겪는 상황에서 이 주택연금이야말로 묶여있는 자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숨통을 틔워주는 정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관리비 부담도 덜고 자녀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도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은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어서 위험하다고요. 주택연금은 바로 이 묶인 자산을 흐르는 현금으로 바꿔서 삶의 질을 눈에 띄게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무조건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조금 벗어나서 내 노후를 내가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현명한 선택을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박 영감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당장 눈앞에 좋은 차 때문에 노후 준비의 기회를 놓치고 막상 여윳돈이 생겨도 투자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금융문맹 상태.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혼자서 끙끙 앓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 체계적인 금융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이미 많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노후준비 서비스입니다. 이건 전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가기만 하면 재무 전문가가 내 현재 재무 상태를 아주 꼼꼼하게 진단해주고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다 합쳐서 종합적인 은퇴 설계 컨설팅을 해줍니다. 박 영감님이 친구 조언대로 차를 팔고 남은 월 1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했을 때 바로 이곳을 가장 먼저 찾아갔어야 하는 겁니다. 전문가와 얼굴을 마주하고 상담을 받다 보면 막연했던 불안감이 사라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실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꼭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더라도 방법은 또 있습니다. 서울시의 50플러스 재단 같은 곳이나 각 지역마다 있는 인생임모 작지원센터 같은 곳에서도 우리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많이 하는데요. 그 안에는 금융이나 자산관리 교육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 같은 아주 기초적인 금융 상식부터 시작해서 은퇴 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거나 창업할 때 필요한 자금 관리법,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내 자산을 어떻게 나누어 관리해야 하는지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까지 아주 실질적인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동네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구청 홈페이지에만 들어가 봐도 이런 교육 과정 정보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의 첫걸음은 무작정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진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이런 무료 상담 서비스야말로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작은 돈이라도 그냥 통장에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것, 즉 굴리는 것의 개념을 배우고 소액이라도 직접 투자를 해보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바로 금융 문맹에서 탈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국 박 영감님의 후회의 눈물이나 김 교사님의 답답한 한숨은 더 이상 두 분 개인만의 몫이 아닙니다. 국가가 마련해 둔 주택연금이라는 든든한 다리와 무료 금융교육이라는 친절한 안내자를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가 안정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의 문을 두드려보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평생 자식 위에 굽었던 허리, 거친 세월의 패인 손마디,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 둥지만 남은 줄 알았는데 해 저무는 창가에 비친 내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서럽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방금 영상에서 보신 박 영감님과 김 교사님의 이야기가 어찌 남의 일처럼 들리시던가요?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 한 채가 도리어 내 노후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김 교사님의 답답한 한숨, 그리고 쌈짓돈 조금 손에 쥐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망대해에 홀로 선 돛담배처럼 위태롭기만 했던 박 영감님의 후회의 눈물, 그 두 분의 모습에서 혹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내일을 보지는 않으셨는지요. 한 분은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집이라는 성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셨고, 다른 한 분은 얕은 지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회라는 싹을 스스로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두 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똑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막막함과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무거운 책임감이었지요.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김 교사님께서 주택연금이라는 든든한 다리를 건너 묶여있던 집의 가치를 매달 따스한 생활비로 돌려받으며 비로소 웃음을 되찾으셨듯 박 영감님께서 용기를 내어 무료 금융교육의 문을 두드리고 작은 돈부터 스스로 굴리는 법을 배우며 자신감을 얻으셨듯 우리에게도 길은 있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이 소중한 삶의 마지막 장을 더 이상 불안과 후회로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마련해준 제도들은 결코 어렵고 복잡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주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이 이제는 나를 위해 따스한 품을 내어주는 마지막 효도와도 같은 주택연금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정든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며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으로 사고 싶었던 옷 한 벌, 드시고 싶었던 음식 하나 마음 편히 누리는 행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평생 돈 무서운 줄만 알고 은행에 넣어두기만 했던 그 소중한 노후 자금이 나라에서 알려주는 친절한 금융교육이라는 나침반을 만나 잃어버렸던 길을 찾고 스스로 몸집을 불려나가는 기쁨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모른다는 두려움 뒤에 숨지 마십시오. 작은 용기 하나만 내면 내 피 같은 돈을 지키고 야무지게 불려나갈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는 자식들 걱정은 조금 내려놓고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현명하고 용감한 선택을 하실 때입니다. 지난 세월, 굽이굽이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내신 위대한 훈장입니다. 그 찬란한 훈장에 어울리는 존경받아 마땅한 노후를 스스로에게 선물하십시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그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황혼이 쓸쓸한 해 질녘이 아니라 세상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노을빛으로 물들기를 저희가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얼마 전 경기도에 사는 한 50대 가장이 고등학생 아들이 친구와 나누는 통화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행복이 뭐냐는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통장에 돈 5억 있는 거 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밤낮 없이 희생한 우리의 세월이 결국 아이들에게 이런 가치관을 심어준 걸까요? 만약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신다면 10년 뒤 자녀와의 관계는 물론 우리의 노후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우리 아이들이 돈에 집착하게 됐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쁘다가도 무심한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자식 하나 잘 되라고 흙탕물마다 안고 달려왔는데 그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이 따스한 밥상이 아닌 차가운 계산서일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서울 변두리, 아직 새벽이 채 가시지 않은 희뿌연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불을 밝히는 곳이 있었다. 기름 냄새와 고소한 젓갈 냄새가 뒤섞여 묘한 정겨움을 자아내는 순잔의 반찬. 50개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간판 위에 켜켜이 쌓이는 동안 박순자 여사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투박해졌다. 매일 새벽 시린 물에 손을 담가 나무를 묻히고 생선을 조리면서도 그녀의 얼굴엔 고단함 대신 희미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아이고, 순자 언니, 오늘따라 장사가 더 잘 되네. 옆집 과일가게 최 사장이 사과 한 알을 건네며 너스레를 떨었다. 순자 여사는 주름진 눈가에 웃음을 가득 담고 손사래를 쳤다. 무슨, 우리 아들 오늘 생일이라 겸사겸사 일찍 나왔지. 저녁에 갈비찜 해먹이려면 좋은 고기 미리 봐둬야 혀. 아따, 민호는 좋겠네. 펀드 매니저 아들 둔 덕에 언니도 이제 좀 쉬엄쉬엄하지. 쉬긴 뭘 쉬어. 저놈 장가 보내고 손주 볼 때까지는 꼼짝없이 이 자리를 지켜야지. 그래도 지가 번듯하게 커서 제 앞파림하고 사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순자 여사에게 아들 민호는 세상의 전부였고 삶의 이유 그 자체였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그녀는 여자의 몸으로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시장 바닥에 청춘을 묻었다. 자신의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사는 것은 사치였다. 달아빠진 고무장갑 너머로 스며드는 찬물에 손마디가 시큰거릴 때도, 뜨거운 기름이 팔뚝에 튀어 화끈거릴 때도 민호의 책상 위에 놓일 참고서와 문제집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돈 없어서 서름당하는 일은 내 대에서 끝내자. 내 아들은 기죽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자.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기도이자 주문이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은 과연 그녀의 자랑이 되었다. 명문대를 졸업해 여의도 증권가에서 잘나가는 펀드 매니저가 되었고 의사 며느리를 얻어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에 살았다. 1년에 고작 서너 번 얼굴 보기가 힘들었지만 순자 여사는 그것조차 아들의 성공이 가져다준 당연한 바쁨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무뚝뚝한 목소리에도 그래, 바쁜데 어미한테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겠냐. 밥 잘 챙겨 먹고 운전 조심해라라며 먼저 전화를 끊어주는 것이 그녀가 아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 생각했다. 그날 저녁 순자 여사의 작은 가게 딸린 골방은 아침부터 고소한 냄새로 진동했다. 새벽 시장에서 가장 좋은 갈빗대를 골라 정성껏 핏물을 빼고 손수 말린 표고버섯과 통통한 밤을 넣어 달짝지근하게 조려냈다.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와 호박전까지 좁은 밥상 위는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게 그득하게 채워졌다. 약속한 7시가 조금 넘어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좁은 골목길로 위태롭게 들어섰다. 어머니, 늦었습니다. 민호는 값비싼 양복 차림 그대로 현관에 들어섰다. 뒤따라 들어온 며느리는 익숙지 않은 시장 골목에 공기가 불편한 듯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교복을 입은 손자 준서는 귀에 꽂은 이어폰을 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어? 공부하느라 힘들지. 순자 여사가 준서의 어깨를 토닥이자 준서는 귀찮다는 듯 몸을 살짝 비틀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다. 순자 여사는 연신 아들과 손자의 밥그릇 위로 갈비찜을 옮겨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민호야, 이거 한 점 더 먹어봐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내 갈비찜을 제일 좋아했잖아.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만 주세요. 배불러요. 민호는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황을 확인하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때였다. 준서가 입을 열었다. 아빠, 근데 우리 여기 언제까지 있어야 돼? 나 학원 숙제도 많단 말이야. 며느리가 조용히 준서의 옆구리를 찔렀지만 준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할머니 생신도 아니고 아빠 생일에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아빠 계좌로 50만 원 보내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순간 밥상 위에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순자 여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민호는 그제야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아들을 나무랐다. 조준서, 무슨 말버릇이야. 할머니 앞에서. 아니, 뭐가 틀린 말이야? 할머니도 이렇게 힘들게 장사하지 마시고 그냥 이 가게 팔아서 그 돈으로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 그 돈 우리 주시면 아빠가 2배로 불려줄 수도 있고 그게 서로한테 효율적인 거 아니냐고. 행복이라는 게 별거야? 그냥 통장에 돈 많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지.
순자 여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17살 손자의 입에서 나온 효율과 돈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평생 돈에 쪼들리며 살아온 자신을 향한 모욕처럼 들렸다. 그녀가 더 충격을 받은 것은 아들 민호의 다음 행동이었다. 그는 아들을 호되게 꾸짖는 대신 곤란한 표정으로 순자 여사의 눈치를 살피며 나직하게 말했다. 조용히 못해? 그래도 할머니 성의가 있는데. 순자 여사의 온몸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새벽의 찬 공기, 끓는 기름, 저릿한 손목, 달아빠진 무릎. 아들을 위해 바친 그녀의 청춘과 인생이 고작 성이라는 두 글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평생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 발버둥 쳤던 세월이 결국 돈이 행복의 전부라고 믿는 괴물을 키워낸 것인가. 순자 여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낡아서 바래고 모서리가 다 달아빠진 괴짝 하나를 들고 나왔다. 덜컹. 괴짝이 밥상 위에 놓이자 뽀얀 먼지가 피어올랐다. 순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괴짝의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낡은 통장 수십 회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이제는 사라진 은행의 이름이 찍힌 통장들이었다. 이게 다 뭡니까, 어머니? 민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순자 여사는 가장 낡은 통장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채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민호야,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내 책가방 사주려고 엄마가 사흘 밤낮으로 콩나물 다듬어서 처음 만든 통장이다. 그녀는 다른 통장을 꺼내 들었다. 이건 내가 중학교 때 농구화 사달라고 조를 때 남의 가게 김장 품앗이에서 만든 거고, 이건 내 대학 등록금 모으려고 내 위장병 약값 아껴가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통장이야. 통장은 한 권 한 권 민호의 성장사이자 순자 여사의 희생이 역사였다. 통장 안에는 5,000원, 10,000원 같은 작은 숫자들과 함께 우리 아들 등록금, 아들 과외비라고 서툰 글씨로 적힌 메모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평생 아들 앞에서 굽어있던 그녀의 허리가 그 순간만큼은 꼿꼿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민호야, 이 통장들에는 단순히 돈만 들어있는 게 아니야. 너를 키우기 위해 굶었던 내 저녁밥이, 달아빠진 내 손마디가, 잠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운 내 젊음이 전부 여기 들어있다. 나는 너한테 가난을 물려주기 싫어서, 돈 때문에 기죽는 서름을 겪게 하기 싫어서,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그게 고작 돈이었니? 내게는, 그리고 내 손주에게는 이게 그냥 숫자에 불과했어? 순자 여사의 절규 섞인 물음이 좁은 방 안을 울렸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원망이자 자기 자신을 향한 처절한 후회였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낡은 통장들 위로 떨어지는 어머니의 눈물방울이 마치 용암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그는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삶을 숫자가 아닌 다른 것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 희생의 결과물인 자신의 성공만이 중요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저 시장 가게는 그저 처분해야 할 낡은 부동산이었고, 어머니의 고생은 빨리 청산해야 할 비효율적인 과거일 뿐이었다. 아들 준서의 말은 사실 지난 수년간 자신이 속으로만 생각해왔던 것을 그대로 내뱉은 것에 불과했다. 뭐니? 제가, 그는 차마 잘못했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아내는 안절부절 못했고 철없던 손자 준서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순자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낡은 통장들을 가만히 쓸어볼 뿐이었다. 그 손길에는 아들을 향한 애증과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허망함이 함께 묻어 있었다. 그날 밤, 민호 가족이 돌아간 텅 빈 방에 홀로 남은 순자 여사는 차갑게 식어버린 갈비찜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우리는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하지만 정작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데는 인색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돈을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꼽게 된 것은 돈을 벌기 위해 삶의 다른 모든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는 우리 부모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길 바란다. 얘야, 너에게 행복은 무엇이니? 그리고 그 대답을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시간이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 겨울 햇살이 거실 깊숙이 스며드는 오후, 이정숙 여사는 나 화초에 물을 주며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었다. 30여 년간 중학교 역사 교사로 교편을 잡았던 그녀의 얼굴에는 깐깐했던 교감 선생님 시절의 흔적 대신 여유와 평온함이 가득했다. 매달 어김없이 통장에 들어오는 32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은 그녀의 노후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자 스스로의 삶을 오롯이 지켜낸 훈장이었다. 그녀에게는 어엿한 중견기업 부장인 아들 현우와 초등학교 교사인 딸 서연이 있지만 정숙 여사의 휴대전화 사진첩에는 자식들 사진만큼이나 그녀가 직접 바꾼 난초 사진과 얼마 전 다녀온 경주 남산 답사길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다. 그녀의 삶은 자식이라는 태양 주변을 맴도는 행성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단단한 항성이었다. 물론 그녀의 인생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던 순간이 있었다. 즈음으로부터 1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적적함을 달래던 어느 주말이었다. 당시 대기업을 다니다 야심차게 사표를 던진 아들 현우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그녀를 찾아왔다. 유망한 IT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는데 초기 자본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현우는 사업계획서가 담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딱 3년만 믿고 도와주세요. 지금 살고 계신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만 받게 해주시면 제가 3년 안에 2배, 3배로 갚겠습니다. 이건 제 인생이 걸린 기회입니다. 아들의 눈은 간절함으로 이글거렸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의 첫 번째 도전이자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부탁이었다. 남편의 숨결이 묻어있는 이 집, 자신의 노후가 담보 잡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하나뿐인 아들의 미래가 꺾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갈등은 생각보다 깊었다. 딸 서연까지 나서 엄마, 그래도 오빠 첫 사업인데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나도 적금 깨서 보탤게라며 아들을 거들었다. 현우는 날마다 찾아와 어머니를 설득했다. 옆집 철수 엄마는 가게까지 팔아서 아들 사업 자금 대줬다는데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원칙만 따지시면서 저를 한 번도 제대로 믿어주신 적 없잖아요. 제가 실패할까봐 두려우신 겁니까? 아니면 어머니 노후가 더 중요하신 겁니까? 아들의 원망 섞인 외침은 정숙 여사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마치 자신이 자식의 앞길을 막는 이기적이고 냉정한 부모가 된 것만 같아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그래, 내가 평생 모은 게 이거 하나인데 아들 앞길을 위해 내줘야 하지 않을까. 아니야.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아들은 평생 부모에게 기대 사는 캥거루족이 될지도 몰라. 그녀는 며칠 고심한 끝에 아들과 딸을 조용히 불러 앉혔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다. 현우야, 서연아, 미안하다. 이 집은 너희 아버지와 나의 평생이 담긴 마지막 보루다. 그래서 내어줄 수가 없구나. 대신 내가 너희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건 돈이나 집이 아니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의지와 지혜란다. 현우야, 내 힘으로 시작해봐라. 엄마는 돈 대신 너의 가능성을 믿고 멀리서 응원하마. 설령 실패하더라도 괜찮다. 그 실패가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테니. 현우는 결국 어머니는 절 못 믿으시는 거군요라는 차가운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 후 몇 년간 아들과의 관계는 서먹한 겨울처럼 얼어붙었다. 명절에도 겨우 얼굴만 비출 뿐 살가운 대화 한마디 오가지 않았다. 정숙 여사는 텅 빈 집을 홀로 지키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수없이 되뇌고 또 되뇌었다. 내가 너무 모질었던 걸까? 자식을 향한 미안함과 자신의 선택에 대한 외로운 믿음 사이에서 그녀는 홀로 긴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다. 전화위복의 순간은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찾아왔다. 작은 오피스텔에서 친구 2명과 시작했던 현우의 회사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조금씩 성장의 업계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어버이날 저녁,
예고 없이 현우가 아내와 아이의 손을 잡고 정숙 여사의 집을 찾았다. 멋쩍게 머리를 긁적이며 들어선 현우는 그녀 앞에 작은 카네이션 화분과 함께 낡은 통장 하나를 내밀었다. 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만들었던 마이너스로 시작해 이제는 제법 두둑해진 통장이었다. 어머니, 그때 제가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어머니께서 아파트를 담보로 제게 돈을 주셨다면 저는 아마 그 돈을 믿고 안일하게 사업하다 다 말아먹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냉정하게 밀어내 주신 것이 실은 가장 큰 믿음이고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정숙 여사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길고 외로웠던 믿음의 시간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이 온전히 독립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기다려준 부모의 사랑이었고,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지며 자식에게 당당할 수 있었던 한 인간의 존엄성이었다. 오늘 정숙 여사는 아들 현우가 보내준 제주도 호텔 숙박권으로 겨울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짐을 챙기는 그녀에게 딸 서연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엄마, 여행 준비 잘 돼가? 우리 주말에 엄마 집에 가서 김치 냉장고 청소 싹 해놓을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푹 쉬다 오세요. 화면 너머로 손주 녀석이 할머니, 사랑해요 라며 손하트를 날린다. 정숙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알았다, 요 녀석들. 너희도 주말 잘 보내고. 엄마는 너희가 이렇게 제 앞가림 잘하고 사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창밖에 겨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자식의 인생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만이 사랑의 유일한 증명 방식은 아닐 것이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스스로의 삶을 단단히 지켜내는 것이 자식과 나, 우리 모두를 위한 더 현명한 사랑일 수 있다. 여러분이 지금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악착같이 지키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훗날 자식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짐이 될지, 아니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혜의 등불이 될지, 오늘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자녀의 독립을 막고 나의 노후를 위협하는 비극으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앞서 보신 순자 여사님의 눈물은 결코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통계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무려 38.2%라고 합니다. 이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부끄러운 1위입니다. 노인 10분 중 4분 가까이가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60세가 넘으신 분들 중 약 80%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벌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평생 일하고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노후가 힘들어졌을까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바로 자녀 지원이 꼽힙니다. 한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 5060세대 부모님들 1000명 중에 75.7%가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평균 5,847만 원에 달했습니다. 어디 목돈뿐이겠습니까?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님들의 74.8%는 매달 평균 73만 원의 생활비를 자녀에게 주고 계셨습니다. 내 노후 자금을 야금야금 파먹고 있는 셈이죠. 이게 바로 노후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요즘 캥거루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학교를 졸업하고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지하는 자녀들을 말하는데요. 통계를 보면 19세에서 49세 사이에 결혼하지 않은 분들 중 64.1%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따로 살아도 성인 자녀의 64.7%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부모 마음이야 당장 자식이 힘드니까 도와주고 싶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자녀의 자립심을 꺾어버리고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땀 흘려 자식들을 지원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행복을 어디서 찾고 있을까요? 최근 한 조사 결과를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절반에 가까운 49.6%가 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좋은 관계를 꼽은 다른 나라 청소년들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입니다. 다른 나라 청소년들은 돈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8.8%에 불과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초등학생보다 중학생,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될수록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치열한 경쟁과 물질 만능주의가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어쩌면 우리 부모 세대의 불안감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생각이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보신 이정숙 여사님의 지혜로운 선택에서 그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부모가 자신의 노후 기본선부터 단단하게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 은퇴설계 전문가는 우리 자산을 3개의 구역으로 나눠 관리하라고 조언합니다. 첫 번째는 내 기본 생활비를 위한 레드존, 두 번째는 자녀 지원 등을 위한 옐로우존, 세 번째는 여유, 자금을 위한 그린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레드존이 완전히 확보되기 전에는 절대 옐로우존에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 지원은 내 노후가 보장된 후에 남은 자산의 일부로만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무작정 퍼주는 게 아니라 4년 총액 계약처럼 기간과 한도를 정해서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자녀가 스스로 돈의 가치와 책임감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돈을 직접 쥐어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탯줄을 끊었듯이 이제는 정서적인 탯줄도 끊어내야 합니다. 자식 인생에 너무 깊이 관여하기보다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한 후에는 우리 부모님들도 각자의 삶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친구들을 만나며 바쁘게 살아가시는 모습이야말로 자녀의 진정한 성장을 돕고 부모님의 안정된 노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걸 희생하고 내어주는 것만이 사랑이라는 생각은 때로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순자 여사님의 후회의 눈물과 정숙 여사님의 단호한 지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려 하는가? 그것이 훗날 자식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짐이 될지, 아니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지혜의 등불이 될지, 이제는 우리 모두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지켜낼 때 자녀 또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행복한 노후를 선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 사회는 순자 여사님이나 이정숙 여사님 같은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 다양한 정책과 전문가들의 지혜가 쌓여왔습니다. 우선 부모님 세대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중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비극을 막기 위한 정책부터 이야기해볼까요? 국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위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시면 매월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드리는 기초연금 제도가 있고요. 이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납입해온 국민연금은 말할 것도 없이 노후에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 되는 것이죠. 은퇴 후에도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일하는 노후를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거나 아이들 등하교를 돕는 일, 시니어 인턴십 같은 경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통해 생활에 활력을 더하고 추가적인 소득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정숙 여사님처럼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정말 유용한 제도가 바로 집으로 연금 받는 주택연금입니다. 소위 영모기지라고도 하죠.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인데요.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 세대의 입장에서 건강한 독립을 지원하는 정책들도 살펴봐야겠죠. 부모님의 지원 없이는 혼자 힘으로 서기 힘든 이른바 캥거루족이라는 말도 이제는 익숙한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청년 세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집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거 독립을 위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어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큰 돈을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독립의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경제적 자립 기반을 위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희망2배 청년통장이나 정부의 청년내일 채용 공제 같은 제도들이 있는데요. 청년들이 꾸준히 저축을 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더 보태주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 같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겁니다. 이런 정책적인 지원과 더불어 부모님과 자녀 모두의 생각과 인식이 바뀌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이 어떤 조언들을 하는지 들어볼까요? 먼저 자산의 빨간 선을 그어라는 삼선 자산관리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한국은퇴설계연구소의 강창희 대표님은 노후 자산을 3가지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RED선, 즉 위험구역입니다. 이건 바로 나 자신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비예요. 이 돈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자녀 지원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 그대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YELLOW선, 주의 구역인데요. 이건 자녀 지원을 위한 예비 자금입니다. 이 돈을 지원할 때도 언제까지, 총 얼마라는 명확한 원칙과 어쩌면 계약서처럼 서로 명시적인 약속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자녀의 무분별한 의존을 막고 자녀 스스로도 경제관념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REN선, 안전구역은요. 앞선 모든 것을 해결하고도 남는 여유 자산입니다. 이 자산으로는 자녀를 돕거나 아니면 사회에 환원하는 등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면 부모님께서도 마음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자녀들도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중요한 조언은 바로 정서적 퇴출을 끊어라는 것입니다. 이건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의미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부모님이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 역시 자녀 걱정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순자 여사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이정숙 여사님의 현명한 선택은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희생이 미덕이 아닌 시대입니다. 이제는 정부의 든든한 정책들을 디딤돌 삼아서 부모님은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지시고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모님과 자녀가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서로를 응원하는 건강한 거리, 그게야말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일 것입니다. 세월의 강물 흐르듯 부모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아 자녀에게 흘렀네. 허리 굽는 줄 모르고 오직 자식 위에 뜨거운 심장 바쳐 꽃 피웠건만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빈손에 찬바람만. 하지만 이제는 알리라. 사랑의 진정한 깊이, 자신을 잃지 않는 지혜로 다시 피어나 함께 걷는 길, 서로의 빛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노을빛 인생을. 우리는 오늘 순자 여사님과 이정숙 여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시대 부모님과 자녀의 깊은 고민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도 쓸쓸함과 허탈감에 눈물 짓던 순자 여사님의 뒷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자녀를 향한 한없는 사랑이 때로는 자신을 잃게 만들고 그 사랑이 오히려 자녀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미덕처럼 여겨지던 시절, 그 아름다운 헌신이 결국은 스스로의 노후를 위태롭게 하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깊은 탄식을 내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지키며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더욱 단단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신 이정숙 여사님의 현명한 선택 말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의 크기는 순자 여사님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과 삶의 지혜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되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정서적 탯줄 끊기를 통해 이정숙 여사님은 자신과 자녀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선물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이제는 부모의 무조건적인 희생만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순자 여사님처럼 가슴 아픈 길을 걷고 싶지 않습니다. 50대, 60대, 70대의 우리 모두는 이정숙 여사님처럼 당당하고 빛나는 노년,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황혼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우리를 위해 마련해둔 든든한 사회 안전망, 즉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그리고 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과 같은 소중한 디딤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자녀에게 모든 것을 기대거나 의지하려 하기보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기반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이는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걱정 없는 부모님의 행복한 미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산을 레드존, 옐로우존, 그린존으로 나누어 현명하게 관리하라는 강창희 대표님의 삼선, 자산관리, 조언은 우리의 삶에 빨간불이 켜지지 않도록 막아줄 강력한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나의 노후 생활비를 먼저 확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패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지원할 때는 명확한 원칙과 약속을 세워 서로가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서적 탯줄을 끊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자녀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용기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녀가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빛을 낼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합니다. 이 건강한 거리가 비로소 부모님과 자녀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앞에는 아직 많은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되 그 뿌리가 자녀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늘이 되지 않고 자녀는 부모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열매가 되어주되 결코 부모의 짐이 되지 않는 아름다운 동행을 꿈꿔봅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웃음으로 함께할 그 귀한 시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무게에 어깨가 무거운 모든 부모님들께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앞에서 건강한 독립의 길을 찾는 모든 자녀분들께 저희 채널은 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이 길을 걸으며 마침내 찬란한 행복을 찾아낼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삶을 축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노을빛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